게 처음이라 가지고 지금 엄청 떨리는 상태고요. 불 초청해 주셔서 이제 영광으로 알고 좀 유익한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 재밌으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발표 제목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휴리스틱이랑 이제 바이널 코드 시뮬러리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있는 IoT 기기들을 어떻게 좀 수많은 IoT 기기들을 어떻게 빠르게 분석을 하고 할 그런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발표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연구라는 게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체계화를 해서 뭔가 나가고 이런 쪽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해커스로 약간 좀 노가다를 위한 그런 내용의 발표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일단 카이스트,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카이스트에서 학석과학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논문 실적이 많이 없고 그냥 신진 그냥 뉴비 리서처인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데프콘이나 이런 거 CTF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재밌게 즐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데프콘도 나와서 같이 이제 재밌게 플레이했었고요. 고대에도 이제 사이코라고 유명한 해킹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졸업하신 분들이 되게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보다 제가 이렇게 뛰어난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이. 그래서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IoT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보다 보면은 이렇게 되게 IoT 디바이스가 해킹을 당했다, 어디 인프라스트럭처가 해킹을 당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IoT 시스템을 보면은 핸드폰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만든 제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주로 많이 쓰는 게 공유기 이런 것들이 있고 이 핸드폰 연결해서 이동통신 네트워크랑 연결해서 이동통신 네트워크 자체에 있는 이런 취약점들, 이동통신 네트워크 자체에 있는 이런 스택이나 아니면 게이트웨이나 이런 차징 폴릿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이슈들도 많이 나와 있고 자동차도 요새는 다 이동통신이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통신 매개체, 그 다음에 각각에 있는 엔드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다 IoT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여기 각각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다 찾아보고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무선 공유기나 아니면 IoT 카메라 이런 쪽에서 어떻게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포커싱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IoT 기기들은 대부분이 이제 리눅스 기반의 장비로 되어 있어요. 보통 IoT 기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도어락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무선 공유기나 이런 IP 카메라나 이런 애들은 그런 어떤 기능 같은 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리눅스 커널을 깔고 그 위에다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올려서 이제 장비를 돌리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25년까지 한 340억 개 장비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어 있고 또 미라이 본넷이나 이런 것들 요새 어택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IoT들이 다 해킹을 당해가지고 보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 이제 16년에 미라이라는 본넷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수많은 이제 본넷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본넷들이 디도스 어택 같은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요새 블록체인이나 이런 크립토 마이닝을 한다거나 이런 곳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쇼담이나 이런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고대에서도 이제 크리미널 IP 이런 것들을 만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장비들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간단히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은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비들을 분석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숫자가 일단 너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석할 때 어려운 점은 제조사들이 하나도 이제 개발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지 않고 있고 각각 다 독립적인 자체적인 개발 표준, 자기 회사 안에서 만든 그런 개발 내용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공유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벤더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 벤더들마다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IoT 장비를 분석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뭐 온라인에서 펌웨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펌웨어를 수집을 하면은 에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에뮬레이션을 해서 뭐 다이나믹 그 분석을 동적 분석을 돌려가지고 뭐 AFL 같은 퍼저 같은 걸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메타스코일 같은 그런 원데이 분석 툴 같은 걸 돌린다거나 하게 되고 아니면은 펌웨어를 그냥 정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뭐 함수 구조나 펌웨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거기서 함수로부터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린다거나 하는 정적 분석 방법을 돌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기존에 알려졌던 취약점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 단계 방법에 거쳐서 저는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1번에서 에뮬레이션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에뮬레이션을 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에뮬레이션을 하고 나서 나오는 요 뒤에 정적으로 어떻게 이걸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여기까지가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뮬레이션 관련된 걸 좀 먼저 보면요. 우리가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존의 모델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정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린다거나 아니면 매뉴얼이나 휴리스틱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들이 초창기에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정적으로 분석을 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펌웨어 자체를 에뮬레이션 해가지고 돌리는 이 퍼머다인이라는 연구가 후성 연구들에 되게 많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 저 퍼머다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그냥 공유기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그걸 에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취약점을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는데요. 펌웨어를 에뮬레이션에서 테스팅을 하는 이유는 실제 장비를 구하지 않고 그 공유기에 대한 펌웨어를 받아가지고 걔를 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장비를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0개 이상이 되는 그런 공유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실 장비를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유기에 올라가는 펌웨어 자체를 이제 온라인에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렇게 I/O 모델링 해가지고 공유기나 이런 IoT 기기의 주변 장치를 이용해 뭐 카메라라고 하면 카메라 이미징하는 그 주변 장치의 값을 받아와서 프로세싱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포커싱해서 에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퍼마다인으로 이제 많이 에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퍼마다인 자체의 에뮬레이션 성공률이 매우 낮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마다인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어떤 공유기 펌웨어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이 펌웨어를 이제 부팅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통신이 돼야 되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기 관리를 위한 웹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고 이런 애들이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통신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티뮤라고 하는 에뮬레이터 위에다가 펌웨어를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퍼마다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1124개 펌웨어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돌려봤더니 실제 181개 정도밖에 안 되는 에뮬레이션 성공률이 매우 낮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낮을까? 이런 걸 분석을 해봤는데 기존의 CV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몇 개 분석을 해봤어요. 디링크에 있는 CV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펌웨어 에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보니까 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셋업에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를 이제 또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셋업을 그냥 하나만 추가를 해주면 이 네트워크 에뮬레이션 페일류가 해결되는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부트나 이런 웹 인터페이스가 올라갈 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간단히 뭐 이런 커맨드 하나 치고 그 다음에 IOCT에 관련된 거 커맨드 하나 쳐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커맨드 하나를 치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수정을 뭐 한두 줄 정도 수정을 해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되게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한 휴리스틱만으로도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그러면 이제 그 웹 서버를 이제 올리는 공유기에 돌아가는 관리자 페이지에 웹 서버를 이제 올리는 게 목표였고, 왜냐하면 그 웹 서버가 실제 인터넷상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 웹 서버를 이제 타겟팅을 했고, 그래서 그 웹 서버를 에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취약점을 찾아보자. 이게 이제 그 근본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펌A라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여기 펌웨어 에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점을 손으로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서 1124개 펌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다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실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휴리스틱만으로도 에뮬레이션이 충분히 성공적으로 올릴 수 있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부트 가정에서는 뭐 파일이나 디렉토리고 뭐 시뮬레 링크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연결이 안 돼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냥 폴더 만들어주고 그냥 시뮬레 링크에 연결을 해주니까 에뮬레이션이 잘 되고,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펌웨어의 팩토리 리셋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존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파일들이 있는데 그런 파일들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다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강제로 뭐 ETH0나 아니면 IP 설정 같은 것들을 강제로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서버가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은 강제로 HTTPD 같은 것들을 켜주고, 이렇게 정말 간단한 휴리스틱들을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각각의 휴리스틱들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에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기존의 서버라인의 에뮬레이션이 여기 뭐 16%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 80% 정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었던 점은 실제 어떤 실패했던 펌웨어 에뮬레이션이 실패했던 그 케이스들을 직접 손으로 다 분석을 해보고 원인을 찾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1100개 있는 그 펌웨어를 다 본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 성공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보면 거의 한 20% 정도씩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20% 정도씩 상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5배 정도 성공률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뮬레이션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취약점 분석을 하는 거를 뒤에다 붙여가지고 메타스플로잇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제 라우터스플로잇이라고 하는 그런 툴이 있는데 오픈소스 툴이에요. 그래서 저 라우터스플로잇이라는 툴을 이용해가지고 취약점 테스트를 해본 결과 퍼마다인에서는 이제 14개밖에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이 에뮬레이션 성공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320개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총 찾은 취약점들은 이제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유니크한 취약점들이고 뒤에 있는 게 영향을 받는 장비들인데 이렇게 많은 취약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뮬레이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뭐 간단한 버저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뭐 버저라고 해봐도 막 복잡한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취약점들을 살짝 수정해가지고 그냥 돌려보고 뭐 그런 것들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새롭게 23개 취약점이나 또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취약점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에뮬레이션 성공만 되면. 근데 그 에뮬레이션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핸즈온 분석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아카데미에서는 논문 연구를 하다 보면은 리뷰어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 이거 아카데믹하지 않아? 너네 너무 휴리스틱 많이 썼어. 뭐 이런 그 리뷰를 되게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휴리스틱하는 어프로치가 정말 중요한 어프로치인데 아카데미에서는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깨보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페이퍼로 써가지고 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운 좋게 이제 학생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뭐 논문을 내게 됐죠. 근데 이 논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휴리스틱 어프로치에 대한 거를 매뉴얼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바이를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쪽의 연구도 되게 해볼만 하다. 실제 여러분들이 실패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 하나하나씩 해보고 그걸 이제 페이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경험을 집약한 페이퍼, 이런 연구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연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원데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취약점을 찾았는데요. 실제 그 취약점 예시를 하나를 보면은 2018년에 나온 취약점인데 여기 보면은 그 파라미터에 그 퍼센트 0에 이제 엔터잖아요. 그래서 엔터 값이 들어가고 뒤에 어서라이즈 그룹은 이게 는이거든요. 는은 1. 그러면은 어서라이즈 그룹이 0이면은 이제 어드민이 아니고 1이면은 이제 어드민 그런 취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엔터 입력하고 이 값을 우리가 덮어 쓸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었어요. 정말 간단한 취약점인데 얘가 2018년도에 나온 취약점인데 다른 디바이스나 다른 벤더사의 디바이스에도 나오고 또 같은 취약점인데도 다른 CV를 받아서 여러 개가 나오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정말 제조사별로 버전 관리나 코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정말 이 코드를 그냥 갖다 붙여넣기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한 게 뭐냐? 아, 그러면은 우리가 동적으로 에뮬레이션을 해서 저걸로 하나하나씩 다 취약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적으로 취약점 하나 찾고 그 취약점이 컨펌이 되면 걔를 이제 정적으로 바이너리 코드 의사도를 통해 가지고 취약점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 정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에뮬레이션을 할 필요도 없고 에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키텍처별로 다 어떤 인스트럭션들이나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지니까 엄청난 그 스케일러빌리티의 장점이죠.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 시뮬러리티가 뭐냐라고 이제 하면은 어떤 바이너리 코드가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얼마나 유사한지 이거를 그냥 찾아내는 바이너리 코드 유사돼요.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악성 코드 탐지 하는 데도 이제 많이 쓰고 패턴 매칭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표절 탐지 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서시브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코드 누가 짰는지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걸 하면은 뭐 사고가 터졌을 때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면은 그 악성 코드가 어떤 해커들이 해커 그룹에서 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면 아 이건 북한에서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뭐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타겟인 취약점 탐지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의 타겟은 서로 다른 아키텍처가 있고 서로 다른 컴파일러 어떤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를 할 때도 컴파일러를 여러 개를 쓸 수 있잖아요. 뭐 GCC, 클램, 뭐 LLVM 이런 여러 가지 컴파일러를 있는데 또 어떤 걸로 했는지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레벨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코드 오퍼스케이션이 돼 있으면 그런 난독화된 코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의 주요 타겟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 탐지를 어떻게 하냐 간단한 스텝을 보면은 맨 처음에 바이너리 코드를 인풋으로 받으면은 얘를 이제 디스어셈블을 해요. 그러면 어셈블링 인스트럭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IR 같은 것들로 만들 수 있겠죠. LLVM IR, 뭐 XIR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IR들이 있는데 그 IR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구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베이직 블록들에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것도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함수 호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뽑으면 이제 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다에 넣으면 여기까지 쉽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시멘틱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요 앞서 나온 코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데이터가 어디다 가는지 그런 데이터 플로우를 보거나 실제 인풋 아웃풋을 넣어보면서 인풋 아웃풋 샘플 같은 것을 뽑아보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수적인 추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피처들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피처들을 이용해서 바이너리 두 개를 인풋으로 넣고 각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피처들을 뽑아내고 그 뽑아낸 피처들에 대해서 유사도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이너리 유사도 검사를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뮬러리티 스코어, 유사도 스코어가 나오는데 0이면 이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바이너리 그 다음에 1이면 두 개가 같은 바이너리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스코어링하는 매트릭도 뭐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풋이 이제 바이너리라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통째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 단위로 쪼개서 함수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베이직 블록 단위로 쪼개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피처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이 앞단계에서 뽑을 수 있는 피처들은 우리가 베이직 블락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베이직 블락 안에 있는 인스트럭션 개수가 몇 개 있느냐 그 다음에 이 CFC 안에 있는 베이직 블락 개수 그 다음에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콜 그래프 안에 있는 함수, 이 함수로 호출하는 함수의 개수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수와 관련된 숫자와 관련된 피처를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숫자랑 전혀 상관이 없는 피처들 뭐 n그램 뭐 어떤 단어가 있는데 몇 개의 단어씩 끊어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스트럭션이나 어셈블리를 쓸 것인지 아니면 함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쓸 것인지 이런 숫자와 상관없는 피처들을 이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시멘틱 피처 같은 경우에는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려서 혹은 컨스트레인트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가져오는 뭐 메모리 값들, 레지스터 값들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램들을 쪼개가지고 어떤 데이터 그 인스트럭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머신러닝을 돌려가지고 이제 인베딩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 페이퍼를 쓰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페이퍼는 41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추려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바이너리를 넣으면은 맨 처음에 요런 어셈블리 인스트럭션들이 나오고 얘를 이제 인터미디어 레프레젠테이션 IR로 리피팅을 하면은 요런 구조가 나오고 걔를 이제 뭐 요거를 그대로 서로 다른 아키텍처에 있는 애들을 뽑으면은 되게 값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캐노니컬라이즈라는 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뭐 그 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일반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캐노니컬라이즈나 아니면 노멀라이즈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여기 IR 인스트럭션 중에서 아키텍처별로 다른 애들을 서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연습값이 앞에서부터 이제 할당이 되니까 1번부터 할당이 되다 보면은 값이 이제 인덱스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 걔를 이제 순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매칭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렇게 두 서로 다른 바이너리가 매칭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 방법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바이너리 코드가 주어졌을 때 걔의 임의의 랜덤한 인풋을 그래서 임의의 랜덤한 인풋을 넣고 그런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아웃풋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인풋 아웃풋 페어를 가지고 이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인풋 아웃풋 페어를 두 바이너리 코드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이제 일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를 하는 방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볼릭 익셉션을 돌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이런 코드가 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각각 조건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실행 구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각각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이 조건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유사들을 검색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포커싱하는 부분은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포커싱을 했어요. 왜냐하면 숫자로 표현을 해야지 우리가 뭔가 어떤 매칭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되게 효과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되게 단순한 산술 연산으로도 이제 비교 가능하니까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인스트럭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add, sub, 뭐 multiply 이런 인스트럭션들, arithmetic 산술 연산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함수 콜들, 뭐 로직 인스트럭션, 뭐 CMP나 뭐 컴페어 함수, 컴페어 인스트럭션 관련 뭐 이렇게 인스트럭션 그룹핑을 해가지고 걔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 방법들을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걸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쟤를 뭐 베이직 블락 단위로 여기에서 인스트럭션 뭐 인스트럭션 그룹 나누는 거, 뭐 아리스메틱 인스트럭션 몇 개, 뭐 로직 인스트럭션 몇 개, 콜 몇 개 이렇게 해서 각각 베이직 블락 단위로 이렇게 숫자를 내려가지고 그린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 매칭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이제 어프로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숫자와 그래프 형태를 연관 지어가지고 이제 매칭을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저 그래프 매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같은 테크닉을 써보자 해서 이제 머신러닝 테크닉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참 슬래메즈
네트워크 뭐 인베딩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은 인스트럭션을 썼으니까 거기에 컨트롤 플로우 이외에 데이터 플로우까지 넣어보자 해서 데이터 플로우까지 합친 그런 어프로치가 또 나오게 됩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어프로치가 나오는데 요새 나오는 어프로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새 이제 어셈블리 랭귀지가 사람의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프로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어프로치가 이제 그거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면은 워드2백이라는 거를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플러스 자연어 처리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이 문장에서 앞에 A cat 그 다음에 A 마우스가 있을 때 이 밑줄 안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 요걸 이제 학습시키는 게 워드2백이에요. 그래서 뭐 A cat A 마우스 넣고 학습시키면은 아웃풋이 캐시스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킨 게 워드2백인데 그럼 이거를 어셈블리 랭귀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어셈블리 인스트럭션 넣고 뭐 여러 가지 모델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근데 보면은 저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표현을 할 때 얘를 이제 벡터 단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변환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뭐 어떤 킹이라는 단어랑 퀸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맨이라는 단어랑 워맨이라는 단어의 요 두 개의 차이는 킹이랑 퀸은 이제 남자 여자, 맨이랑 워맨도 남자 여자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두 단어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거의 같은 거리가 나오게끔 이렇게 학습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활용해서 바이너리 코드 의사도에 적용을 해보면 X86 인스트럭션에서의 add 인스트럭션과 ARM 아키텍처의 add 인스트럭션과 똑같은 거리를 나오게끔 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효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 보면 이제 어셈블리 인스트럭션별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는 그 값들을 이제 표현하다 보면 이렇게 그룹핑이 되고 뭐 차이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를 이제 매칭을 해보는 거죠. 그 벡터들의 연산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들이 나오고 있고 요새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뜨고 있잖아요. LLM 같은 거. 그래서 그런 LLM을 활용해서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를 어떻게 만들까?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를 할까? 이런 어프로치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조사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되게 많은 어프로치들이 그 엄청 복잡한 그런 피처들을 쓰고 있었어요. 뭐 아까 심볼링 인스트럭션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머신러닝 해가지고 돌린다든지 뭐 이런 엄청 복잡한 것들을 쓰고 있었는데 왜 쓰냐? 그런 근거가 페이퍼에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자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이거 요새 유명한 애가 썼어. 이렇게 그냥 답변이 와요. 그러면은 이거 왜 썼는지 이런 답변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최근으로 갈수록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다 머신러닝을 도입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머신러닝 쓰면은 우리가 어떤 인풋을 넣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프리터빌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머신러닝 하는 그런 AI 쪽 연구에서도 그런 인터프리터빌리티를 되게 요새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바이너리 분석 쪽에서는 그런 어프로치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입해서 결과 잘 나왔다. 그냥 이런 연구들이 많았는데 그 연구들을 또 하나 더 살펴보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각각 다 다른 데이터셋을 쓰고 있었고 이 표에 나와 있는 애들이 왼쪽에 있는 애들이 다 연구들인데 위에 어떤 아키텍처나 어떤 오프티마이제이션이나 어떤 컴파일러에 포커싱해서 했는가 보면 다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셋을 쓴 게 하나도 없고 자기네 데이터셋을 또 공개도 안 해요.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 연구를 할 때 문제가 이렇게 좀 되게 폐쇄적인 그런 연구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벤치마크 셋 자체도 되게 작고 바이너리도 10,000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제 뭐 한다고 그런 경우에 되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목표는 IoT 기기에서 취약점을 찾을 때 이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를 활용해서 해보자 이거였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연구가 너무 많고 다 근거도 없고 뭐 그런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타겟팅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을 이제 뭐 IoT 기기의 관점에서 좀 보면은 다들 또 기존에 나와 있던 그 많이 알려져 있는 GNU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의 포커싱이 좀 돼 있었고 제조사별로 만드는 CGI 바이너리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타겟팅해서 바이너리 유사도 연구를 한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싱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진행한 거는 실제 뭐 기존에 나와 있던 연구들이 또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트블레이드 시험점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 하트블레이드 시험점 SSL 시험점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컴파일러나 그런 옵션에 대해서 컴파일을 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아까 그 딥러닝 모델 중에 하나인 멀티커를 돌렸어요. 돌렸는데 얘가 함수를 21번째에 찾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펌웨어 안에 함수가 이제 뭐 몇천 개가 있는데 그 몇천 개 중에 21번째가 요 함수다 라고 매칭을 해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제대로 성능이 좋은 애면은 그 랭크 1, 그러니까 제일 높은 애에 이제 요 함수를 찾았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21번째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은 사실상 펌웨어 하나 분석하는데 저게 21번째까지 사람이 직접 내려가면서 함수 결과를 먼저 하나씩 찾아야 되면 되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언제 1000개까지 분석해요? 21고 그게 1000하면 2만 1000개, 함수 2만 1000개 분석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해보자,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한 거는 기존의 이제 데이터셋들이 다 다르니까 데이터셋들을 다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런 거 많이 쓰니까 그냥 머신러닝 쓰지 말고 가장 기초적인 피처들만 가져와서 테스팅을 해보자. 그 아이디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컴파일 옵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셋 만들고 그 다음에 피처는 정말 간단한 피처들 뭐 베이직 블락 개수, 뭐 아까 인스트럭션이나 뭐 그런 인스트럭션 개수, 뭐 산술 인스트럭션 개수, 로직 인스트럭션 개수 뭐 이런 인스트럭션들의 그룹핑된 개수들을 세고 그 다음에 뭐 이 함수로 호출하는 함수 개수 뭐 이런 정말 심플한 피처들이랑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거는 이 방법이었는데 렐러티브 디퍼런스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간단한데 뭐냐면은 어떤 피처 두 개가 있을 때 그 피처 두 개의 맥스 값을 그 피처의 차이로 나눈 피처 두 개의 값의 차이를 피처 중에 가장 큰 값으로 나눈 이런 방법인데 이 방법을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차이만 부각되고 뭐 어떤 그 피처의 어떤 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멀라이즈가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간단히 이제 스코어링을 했습니다. 모든 피처에 대해서 저걸 이제 다 더한 다음에 그냥 n으로 나눈 걸 이제 스코어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스팅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테스팅을 해봤는데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기존 어프로치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기존의 어프로치들은 뭐 아키텍처를 되게 다른 거 다양한 거를 썼는데 사실상 아키텍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숫자를 관련해가지고 쓰다 보면은 아키텍처에 대해서 뭐 산술 인스트럭션 개수 뭐 이런 것들은 ARM이나 X86이나 믹스나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똑같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런 아키텍처가 다른 바이너리의 유사도를 찾는다? 이런 것들은 되게 쉬운 테스트였어요. 옵티마이제이션이 제일 어려운 테스트였고 그다음에 컴파일러의 경우에도 엄청 쉬운 테스트. 이게 1에 가까울수록 그냥 거의 결과가 다 좋게 나오는 그런 결과인데 뭐 컴파일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좋게 나오고 뭐 오퍼스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존의 연구들에서 많이 쓰는 게 오퍼스케이트 LLVM이라는 걸 많이 썼는데 결국에는 그런 코드 난독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결과가 잘 나왔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난독화 하다 보면은 더미다나 이런 되게 복잡한 그 VM 안에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그런 복잡한 난독화를 쓰는데
그런 복잡한 난도파가 아닌 간단한 난도파 같은 경우에는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복잡한 난도파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벌시커 대비해서도 결과가 엄청 잘 나왔고 하트블레이드 취약점도 어느 정도 이제 1번에 잘 탐지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다가가게 됐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연구들은 뭔가 문제가 있었고 정말 간단한 피처들로도 충분히 잘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고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IoT 기기에 적용을 해보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보였는데 일단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찾았을 때 얘가 진짜 취약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아까 이전 연구에서 했던 그 펌 A에서 동적 분석을 통해서 취약점을 찾았는데 그 찾은 취약점들을 이제 직접 마킹을 다 해가지고 걔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67개 정도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요 포뮬러 데이터셋 그거를 이제 활용을 했고 그래서 실제 저기에서 요 267개 함수들을 다 손으로 다 포뮬러에서 마킹을 해가지고 그 주소 값을 다 마킹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제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아까 만들었던 그 정말 간단한 피처들을 가지고 테스팅을 해본 결과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결과가 뭐 첫 번째로 찾은 애들이 한 50% 정도 됐고 그 다음에 탑 100, 그러니까 시뮬러리티 스코어가 다 나왔는데 그 시뮬러리티 스코어대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다 보면 100번째 안에 찾을 수 있는 애들이 73%가 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이제 탑 1에 어느 정도 매칭이 다 되어야지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연구인데 이걸 어떻게 그럼 확장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도 그 실패 원인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보면은 재미있는 점이 암에서 암 펌웨어에서 암 펌웨어 취약점을 찾는 경우에는 결과가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암 펌웨어에서 입술을 찾는 경우에는 되게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키텍처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약점을 찾는 경우에는 아키텍처가 되게 큰 영향을 줬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PLT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라이벌 함수 같은 것들을 이제 별도의 래퍼를 만들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암 아키텍처의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별도의 함수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입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함수가 없이 그냥 익스터널 함수 콜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함수 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다른 취약점을 하나 또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암 아키텍처에는 이렇게 별도의 체크 루틴이 뭔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 똑같은 공유기의 입스 아키텍처 버전의 모델에서는 그 루틴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제 컴파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체크 루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키텍처랑 저런 버전임에 상관없는 그런 피처가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피처가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키텍처별로 우리가 이제 다 쓸 수 있는 거 그런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함수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바이너리 안에 있는 어떤 문자열들 그런 것들은 이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피처를 추가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스코어링을 다시 해보게 되니까 앞서 나왔던 그 스코어링이 이제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문자열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본다 뭐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결국은 기존의 연구들이 뭐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 하면서 되게 머신러닝 쓰고 복잡한 거 다 쓰고 했는데 사실상 중요한 피처를 잘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재밌는 점은 이렇게 스코어링을 하다 보면은 위에서부터 이제 스코어가 높은 애들, 아래로 가면서 이제 스코어가 낮은 애들 이렇게 정렬을 해봤는데 취약한 함수들은 요 위에 다 매칭이 되고
스코어가 높은 데다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매칭이 되는 애는 재밌게도 패치된 함수들이 이렇게 매칭이 돼요. 어느 정도 이제 유사하지만 패치가 됐기 때문에 스코어링이 조금 낮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관련이 없는 함수들은 스코어가 아주 낮게 매칭이 되는, 이렇게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를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테스팅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점들에 대해서 몇 개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URL에 세미콜론 넣고 어떤 커맨드를 넣으면 실행되는 커맨드 인젝션 취약점이에요. 커맨드 인젝션 취약점인데 얘 패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미콜론 맞고, 뭐 커트 맞고, 달러 맞고, 그러니까 커맨드 인젝션에 많이 흔히 사용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검사를 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막는다, 취약한 공격이다, 그렇게 만든 그런 어프로치였는데, 실제 저희가 코드 유사도를 돌려보니까 0.95에서 1까지 그런 애들이, 취약한 애들이 위에 매핑이 되고, 패치된 애들은 그 아래쪽에 매핑이 되는, 요 루틴이 들어있는 애들은 요 아래쪽에 매핑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패치된 애들이랑 실제 취약한 애들이랑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재밌는 점은 저희가 테스팅을 할 때 그라운드 트루스 손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3개 정도 만들었었는데, 실제 이거 돌려가지고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예요. 29개가 나와가지고 그럼 뭐지? 하고 보니까 실제 29개 다 분석해보니까 다 취약한 애들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적 분석으로는 에뮬레이션이 안 돼가지고 찾지 못한 취약점들도 여기 정적 분석으로는 찾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약점을 하나 더 보면은, 얘는 그냥 패스에다가 우리 URL 패스에다가 etc 패스워드 넣으면 그냥 저 파일을 읽어주는 파일 취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취약한 애들이 위에 매칭이 되고 취약하지 않은 애들이 아래쪽에도 매칭이 된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뭐 벨킨이라는 이제 그 벤더가 있었는데, 이 벤더 자체가 이제 뭐 패치나 이런 것들이 따로 도입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아예 그냥 이 루틴을 빼가지고 컴파일된 그런 경우로 이제 패치를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뭐 취약점이 있는 부분은 그냥 싹 다 비늘 날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일단 세 번째 취약점 보면은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엔터 넣어가지고 어스라이즈드 그 변수 덮어 써서 어드민곤한 획득하는 그 취약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게 디링크라는 벤더랑 트렌드넷이라는 벤더랑 똑같은 코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벤더 사이에서도 이제 똑같은 취약점이 나오고, 심지어 이 디링크에서도 여러 가지 버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은 취약점인데 시비가 엄청 많이 나오고, 서로 다른 벤더에서도 이제 똑같은 취약점이 나오고, 뭐 아키텍처 상관없이 뭐 다 이렇게 취약점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유사하게 뭐 똑같은 취약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 2006년도에 나온 취약점이었는데 뭐 17년도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똑같은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IoT 기기들은 개발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되게 벤더들도 많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코드나 이런 것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패치가 되게 안 되는,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를 적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취약점을 조금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오픈 SSL 취약점 같은 경우는 있는데, 여기도 재밌는 거는 취약한 애들 스코어는 요 위에 다 매핑이 되고 요 아래쪽에 패치된 애들이 매핑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약한 애들이 갑자기 또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를 분석을 해보면은 서로 다른 구버전 그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스틱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쓰고 있거나, 저희가 인풋으로는 1.0.1을 썼는데 뭐 0.9.8이나 0.5.8을 뭐 K나 GC를 쓰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도 뭐 볼만한 점은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를 적용을 할 때 인풋 함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생각을 하고 넣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취약한 함수가 뭐 OpenSS의 1.0.1에 있는 함수도 있고 이 버전보다 낮은 이런 버전에 있는 애들이 결국에는 취약한 함수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풋을 넣을 때 이 버전도 넣고 뭐 9버전에 있는 취약한 함수도 하나씩 이렇게 넣어보면서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잘 나오게 되는데, 그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넣으면 어느 정도 잘 나오고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제 펌웨어들이
O0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O3를 테스팅할 때보다 O2를 가지고 학습해서 O3를 테스팅할 때가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점은 대부분의 펌웨어들이 다 O2나 O3를 컴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토메이션 레벨이 뭐 디폴트가 O2거든요. 그래서 O2 또는 O3로 뭐 사이즈 최적화나 이런 것 때문에 펌웨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뭐 최적화를 적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컴파일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구를 해보면서 알게 된 거는 이런 효과적인 피처를 복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적용을 한 건 저희는 이제 문자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디버그 정보들, 사실 뭐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은 바이너리 컴파일한 다음에 스트립하면 다 날아가는 연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복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디버그 정보를 복구하는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임 리커버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피처를 어떻게 잘 찾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를 하나씩 그냥 테스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함수 안에서 콜이 되는 그런 인터프로시저한 방법이나 아니면 한 바이너리가 아니라 여러 바이너리가 이제 코어가 되는 그런 인터 바이너리 분석, 그런 것들도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유사도 검사를 할 때 저희는 함수 레벨로 했는데, 이거 뭐 바이너리 레벨로 악성 코드 분석하듯이 바이너리 레벨로 확장하거나 아니면 펌웨어 레벨로 확장을 하거나 하는 그런 어프로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향후에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뭐 공유기기랑 IP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상 IoT 기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스마트 띵스가 연결되어 있는 애들인데, 삼성 스마트 TV가 있고, 뭐 냉장고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스마트 TV에서 취약점을 찾았는데, 그 취약점들이 과연 냉장고에 없을까요? 아니면 뭐 이런 IP 카메라, 뭐 디스크나 이런 다른 뭐 삼성 뭐 그라운드, 그 AI 그 세탁기가 건조 있잖아요. 거기에는 취약점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한 제품을 분석을 하고 나서 그 제품을 다른 제품에다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는 정말 간단한 피처로도 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버그 바운티나 이런 것들, 뭐 취약점 찾아서 리포팅하면 저희가 버그 바운티로 돈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트 TV 하나 구매를 해서 여러분 집에 뭐 삼성 스마트 TV 쓰시고 계시면 거기서 취약점 분석하시고, 그거 뭐 하나 찾았다 그러면 냉장고에서 하면 냉장고에서 또 버거바운티 줘요. 사업부가 달라요. 그래서 버거바운티를 여러 개 먹을 수 있다. 아주 좋은 정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구를 하신다면. 근데 이거 녹화되는 거라 그렇게 말 안 하고. 네. 그렇고.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패치캡 이슈 때문에 그렇거든요. 패치캡이 뭐냐면은, 여기 취약점 리포트를 했어요. 그러면은 취약점 리포트를 하고, 취약점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패치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패치를 제품에 넣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취약점 리포트를 하고 해커들이 만약에 이 시점에 어떤 정보를 공개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패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제 패치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패치갭을 공략을 해서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으면 버그바운티도 얻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패치갭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가 하면은, 로그포샤이라고 뭐 되게 유명한 취약점이 있었는데, 그냥 HTTP 리퀘스트 날릴 때 거의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요. 얘가 2021년 12월에 나왔어요. 근데 22년도 10월, 거의 뭐 1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까지 패치가 거의 안 됐습니다. 72%가 아직도 취약한 상태. 그리고 요 두 개의 취약점, 뭐 시트릭스 최근에도 뭐 네스켈러 취약점 막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취약점들 뭐 11월 달에 나왔는데 12월까지 2달 됐는데 뭐 42%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 NS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 그런데요. 뭐 암 말리 CPU 드라이버,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되게 유명했던 취약점인데 22년도 6월에 나왔는데 22년도 9월까지 전혀 패치가 되지 않았다. 얘는 이제 그
ARM 그 CPU 드라이버에 들어있는 내장 GPU의 그 GPU 드라이버 취약점인데 ARM에서 패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저 ARM 장비를 쓰는 모든 장비들은 다 똑같이 작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되게 심각하거든요. 구글 피셜로에서도 이제 발표했었고 저희 삼성도 되게 많은 제품들이 이제 삼성 엑시노스 프로세스가 저 ARM 아키텍처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말리 GPU 드라이버가 들어가기도 해서 저희도 분석을 하고 했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포팅을 다 했고 패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공격을 해볼 만하다. 그럼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스마트폰은 이제 뭐 1000만 라인 이상 코드가 엄청 복잡하고 디펜더시 엄청 많죠. 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요 갤럭시 S10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옛날 핸드폰이니까 넣어도 큰 없겠죠. 그래서 이제 넣었는데 S10 같은 경우에 취약점을 하나 패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간단한 질문인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얼마 정도 걸릴까요? 1년. 1년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6달이 지나도 이제 전혀 패치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 사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통신사가 280개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모델이 S10이라는 모델이 30개 이상의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통신사별로 다 맞춰서 패치를 디플로이하고 통신사에서 이제 뿌려주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약점을 만약에 하나 찾았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 핸드폰 모델이나 이런 데 다 적용할 기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치가 엄청 심각한 이슈라서 기업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뭐 이런 CTS ADC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버전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버전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언제 다 패치하고 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패치가 엄청난 이슈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그 IoT 라우터 우리 취약점 분석 막 했었잖아요. 아서스 같은 경우에는 8달 지나서야 컨펌되고 벨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에 저희가 리포팅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어요. 벨킨이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킨 거 쓰시면 고려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패치가 엄청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시프트 레프트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어요. 데브스랑. 그래서 데브옵스 시스템에 요 모든 앞 단계에다가 왼쪽에 보안을 다 넣자. 보안 프로세스를 다 넣자. 해서 그냥 시프트 레프트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개발 프로세스 앞 단계에 당겨가지고 보안 프로세스를 넣자 해서 뭘 하고 있냐면 뭐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한 거에 이제 정석 분석 도구나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소스 코드는 이제 유사도 검사를 하기가 바이너리 코드만 있을 때보다 좀 더 쉬워요. 그래서 그 소스 코드에 대해서 유사도 검사를 해서 쓰고 있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다 잡고 그 라이브러리에 이미 있는 CV 취약점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서 이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돼. 이렇게 해서 국어자 쓰지 마. 뭐 이런 것들 이제 개발자들한테 알려주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거 개발도 많이 쓰잖아요. 거기 플러그인을 이제 다 넣는 그런 식의 이제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티파이나 뭐 이런 건 전적 구석 툴이 있고 블랙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CV 같은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툴들도 있고요. 걔네들도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를 이용해가지고 그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컴파일 되는 것들도 이제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 이용해서 취약점 찾고 이런 것들을 개발 프로세스 안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또 학교니까 아카데미아나 인더스트리랑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되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적용했던 그런 코드 유사도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연구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회사나 이런 여러 가지 IT 업계에 적용을 해가지고 같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두 가지 피처를 다 썼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찾은 간단한 그 프리스마틱 피처랑 그 다음에 문자열 피처를 두 개를 이제 다 합쳐가지고 이제 썼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고요. 문자열 피처만 썼을 때는 효과가 어느 정도 좋긴 했지만 그래도 두 개를 다 합쳐서 썼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AI를 하고 있는데 AI를 사용한 라이브러리 코드 유사를 네. 혹시 그러니까 AI가 좀 잘 못하는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하고 싶으신 AI 있으세요? 물론 있죠. 그 요새는 이제 그 가장 최근의 연구는 이제 트랜스포머나 버트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챗GPT나 이런 LLM 모델 같은 거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사도를 좀 효과적으로 잘 찾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분석하는 거를 그런 LLM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이 분석하는 것처럼 분석하는 그런 유사도 편집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펌 A에서 펌웨어를 에뮬레이션 할 때 여러 가지 리스틱을 적용하셔서 성공률을 보셨는데 혹시 리스틱을 적용했음에도 좀 에뮬레이션이 실패한 그런 펌웨어 인지들 왜 그러는지 이유가 좀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그 우리가 아무래도 펌웨어를 가지고 에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실제 그 공유기나 뭐 이런 걸 샀을 때 주변 장치들이랑 붙어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메모리 카드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 메모리 카드에 있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유기를 샀을 때만 있는 그 메모리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펌웨어 안에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뮬레이션 안 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 장치 뭐 카메라나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 그 인풋을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에뮬레이션 할 때는 정말 간단하게 그냥 휴리스틱만 하다 보니까 그 카메라 인풋이나 이런 이미지를 에뮬레이션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에뮬레이션 실패가 안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페리페럴 주변 장치들에 대해서 어떤 매핑되지 않은 페리페럴에 대한 액세스라고 싸면 그 값을 조금 반환시켜주고 한다는 거에 그런 페리페럴에 적용 가능한 리스크들은 그런지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도.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페리퍼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 에뮬레이션만 했는데 요새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그 페리퍼럴 액세스를 어떻게 잘 에뮬레이션 해줄지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변 장치 액세스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해서 그냥 메모리 어떤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페리퍼럴 값을 이제 써가지고 이 호스트에서 읽어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쓰는 값들이 어디에 어떤 것들이 써지는지를 이제 모델링을 해서 걔를 이제 머신러닝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아웃풋으로 주는 뭐 그런 방법들도 있고 그런 어프로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장치가 만약에 필요 없는 경우라면은 그 리턴 트루만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값을 가져다가 쓰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뭔가 밸리드한 값을 라이브러리 유사도 구성에서 옵티마이제이션 레벨에 대한 테스트가 좀 제일 어려운 테스트였다고 하셨는데 옵티마이제이션 레벨에 따라 오제로가 되면 어셈블리가 인라인으로 돼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일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그 외에도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딱 저희가 연구할 때 고민을 했던 부분들을 다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코드 유사도 할 때 O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패키지 같은 경우는 함수 인라인이 되게 많이 되지 않나요? 옵티마이션 라인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그 인라인 때문에 성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는 사실 체크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인라인이 된 함수가 있으면은 성공률 탐지를 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근데 저희는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인라인 된 함수 배제하고 탐지가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결과를 매핑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라인이 됐다면은 결과를 그게 뭐 탐지를 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코드 유사도, 바이너리 코드 유사도 중에 또 하나의 재미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연구가 최적화하는 그 오토메이션 랩이 되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최적화를 우리가 바이너리 랩의 상태에서 강제로 최적화를 한 다음에 모든 바이너리를 다 최적화를 강제로 시켜버리고 그 최적화된 바이너리끼리 유사도를 매칭하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야도 있어요. 슈퍼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그쪽 연구를 같이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제 같이 그 바이너리를 그냥 싹 다 최적화 시킨 다음에 매칭하는 약간 아까 어셈블리 인스트럭션, 뭐 캐노니컬라이즈랑 노멀라이즈에서 비교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연구 방향인 것 같습니다. 벤더마다 사실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구현이나 아니면은 스트링 필터링 같은 구현들이 다 다를 텐데 지금 보시면 벤더마다 탐지가 잘 됐잖아요. 그런 벤더마다 좀 펄스 포지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본 바로는 그 펄스 포지티브를 하는 영향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디버그 옵션을 켜서 컴파일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릴리즈 버전이랑 디버그 버전을 따로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개발자가 실수를 해서 디버그 옵션이 켜진 상태로 컴파일하고 그거를 이제 배포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디버그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피처를 했을 때 값이 좀 달라져가지고 성공률이 좀 낮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필터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다른 게 맞는데 근데 똑같은 취약점을 패치할 때 밴드들이 다 똑같이 코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코드를 쉐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특히 디링크랑 트렌드넷 얘네는 서브다른 밴드인데 진짜 똑같은 회사인 것처럼 코드가 아예 거의 비슷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서버 같은 경우에도 뭐 미니 라이트 HTTP인가? 미니 HTTP인가? 이런 정말 심플한 웹서버를 쓰거든요. 근데 그걸 좀 변형을 해가지고 자체 웹서버인 것처럼 이름 바꿔서 쓰거나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픈소스에 뭔가 정말 간단한 그런 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걔를 직접 가져다가 컴파일을 해서 공유기 같은 데다 이제 매칭을 해보는 그런 방법도 재밌는 어프로치가 될 것 같아요. 이뮬레이션 진짜 많은 펌웨어 통해서 펌웨어가 어렵다 단일 파일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자동화 이뮬레이션을 잘 적용이 되는데 파일 시스템이 분할되어 있는데 이뮬레이션 적용이 잘 안 되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바이너리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리눅스 기반 펌웨어다 보니까 파일 시스템이 일단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좀 복잡한 IoT나 아니면 리눅스 기반의 아닌 애들은 이제 분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죠. 일단 끝나고 한번 기대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이승대가 통합과한테 거기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참여했어요. 예. 사실 제가 SKS 통합보안센터에서 나왔는데 회사 소개는 하나도 안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 뭐 회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KS 통합보안센터라고 해서 삼성에 있는 26개의 그룹 관계사, 뭐 병원이나 화재, 금융 뭐 이런 여러 가지 삼성 관련된 모든 회사들의 보안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뭐 보안 진단 아니면 보안 전략 뭐 이런 정책이나 이런 쪽도 있고 실제 사고 대응이나
침해 사고 분석이나 관제나 아니면 개발관에 이런 거 하는 부서도 또 따로 있는데 저희 센터 말고 이제 다른 제가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점 분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분석을 한 건 이제 삼성 폴드 5 거기 나오는 취약점 같은 것들 크리티컬한 것 좀 많이 찾아가지고 이번에 제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쓰실 수 있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 통합보안센터랑 고대랑 이제 트랙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거나 아니면 파트로 이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같이 이제 뭐 코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실제 회사에 적용을 하고 같이 뭔가 연구적으로도 성과도 얻으시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산학협력까지나 이런 것들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연구들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옆에서 리크루팅 하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잠깐 들러서 저도 있을 거라서요. 같이 한번 얘기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1층에서 하고 있죠?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짧게 지금 라우터 대상으로 하시고 아마 관련된 쓰기만 이렇게 보냈어요. 네. 그 경우는 실무와 실제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다른 플랫폼이나 환경이나 어떤 데이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흥을 만든 피처가 또 이지 않을까 합니다. 약간 네. 행정적인 말씀이시죠. 또 스포를 잊어버리게 할수 있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다양한 혹시 또 생각해보실 게 다른 가능성은 딱히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테스팅해봤을 때는 타입 피처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 피처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아규먼트가 몇 개 들어가는지 그 아규먼트의 타입이 뭔지 그 함수 내부에서 쓰이는 변수들의 타입이 뭔지 리턴 값의 타입이 뭔지 이런 정보를 이제 타입 정보 리커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했을 때 성공률이 거의 그 100%에 가까운 성공률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미에 아무 정보가 없는 바이너리를 얻는다면 거기서 타입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 되게 효과적으로 탐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주제를 통해